네, 좀 추워졌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직업이 이 강의를 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우연찮게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퇴직하고도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이렇게 좀 다루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이러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자,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만은, 이 내용을 100분에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아까 우리 조합장님도 계시고, 추진위원님도 계실 거고, 이제 뭔가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이제 구역 지정이 안 돼서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고, 구역 지정이 됐는데 시행 인가 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관리 처분이 뭔지 그것 때문에 계속 분양 신청하라고 그래서 분양 신청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그 모든 분들에게 딱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혹시 잠깐 지금 내가 거주하는 곳이 재개발이다라고 하시는 분은 조금 잠깐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재개발이다. 재개발. 네. 또 재건축이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재건축.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다. 그건 좀 안 오시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에서도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다. 네.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역이다. 예. 있을 겁니다. 요즘 그 3월이 돼서 그런지, 어제는, 서초구청에 한 300여 분이 모셨는데, 그 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이미 질문이 한 수십 가지 나왔는데, 유형화해서 나온 것을 했는데, 그분들은 모두가 다 재건축이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정확해요. 그 다음에 질문이 딱 나와 있었어요. 우리 대지 어떻게 하면 밀도를 좀 높여서 이익을 좀 많이 높여볼까요? 우리 지금 시공자하고 싸우고 있는데 시나 구가 좀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통기획 신청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걸 1시간 정도의 답을 하는데도 부족해서 그런 질문 몇 가지 내용을 답을 드렸는데, 어제 오신 분들은 재건축만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좀 답변은 좀 수월했었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가시더라도 오늘 100분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때 내가 한두 가지만이라도 이건 그렇구나만 하면 그건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싶다 하고 나머지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질문 받을 시간이 없어요. 이게 쫓겨가지고.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다고서 질문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꼭 구에다가 우리 팀장님 그 구에다가 이렇게 문자로 또는 메일로 해서 해주시면은 구가 답변할 수 있는 건 하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충분히 못 드리더라도 일단은 그 요즘 계속 강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그 궁금해하는 건 뭔가 하는 내용을 좀 이 강의 도중에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내용이 많아서 100분 동안에 다 소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이 되려면은 우선 이걸 넘기기 전에 지금 시간이 흘러가서 안타까운데요. 되려면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한 다음에 시행을 하고 시행 인가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해 주세요. 해서 배분을 하고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죠. 배분을 하고 그리고 관리처분이 되면은 자 2주합시다 하고 2주가 되면은 철거하고 그리고 시공자 선정이나 기타 해서 시공을 하고 시공한 다음에 계속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내 동네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권리가 다시 새로운 권리로 바뀐 이전고시가 되고 이전고시가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더 많이 받았으면은 돈을 내놓고 덜 받았으면 돈을 받고 징수교부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청산법인을 만들고 조합 해산하고 청산법인을 만들고 등기를 하고
이 얘기만 해, 이런 개략적인 얘기만 해도 100분으로는 부족한데,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8개 광자 중에서 계획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되려면, 아까 손 들으셨습니다만, 오늘은 주로 이제 정비사업하게 되면, 아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오신 분은 간접적으로 그 유형은 거의 비슷하지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는가, 첫 출발은 어떻게 하는가, 이겁니다. 어제는 말하자면 그러한 내용으로 했더니 질문이 뭐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서대문처럼 강의해 주세요. 그거 알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해 주세요라고. 근데 서대문에서는 8개 광자를 제가 아마 첫 번에 소개해 드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100분 동안에 어떻게 계획하는가, 일단은 사업은 대상 구역이 정해지고 그 대상 구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 내용을 가지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건데 그 계획만을 오늘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뭔지, 서울은 이 사업을 얼마나 오래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어떤 곳에서 사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는데 어떤 유형이 있는지,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대개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지금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88대책을 우선 올려놨습니다. 지난번 광자에서도 이걸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걸 올려놓은 것은 우리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이 정부에 어떤 고민을 주고 있는지, 자치단체에 어떤 고민을 주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88대책에서 여러 가지 수도권에 어떤 신규 택지를 만들어내겠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했는데 키워드는 딱 2가지입니다. 빨리 하게 하겠어요. 아까 우리 구청장님 그 말씀하시네요. 빨리 하게 하겠어요. 너무 오래 걸리니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업 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부담을 줄이게 할 것인가.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정부가 작년 88대책에서 만든 내용이죠.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좀 진척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저도 잠시만 예를 들어서 한눈을 팔면은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우선 금년도에 개정된 것만 해도 한 10가지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개정해서 지금 5월 달에 시행될 사항이고 또 6월 달에 시행될 거기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좀 진행되다가 또 다른 개선책이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개만 할게요. 지금 전체를 소개를 못하고 이것까지 이해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이제 분담금 추산제도 간소화, 그건 뭘까? 이왕 여기서 나온 거니까 설명하죠. 내가 정비사업을 한다,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하는데, 그래, 내가 부담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야 참여하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옛날에는 계획 단계에서는 그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단계에서 각각의 참여하는 주민이 얼마를 부담하는지, 그걸 추정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알게 되는데, 지금은 계획 단계에서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24년, 23년 왔는데, 이게 발목을 잡아서 기간이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바꾼 게, 일단 분담금 추산제도를 활용을 하되, 일일이 개인별로 얼마를 분담해야 되노, 이건 안 해도 좋고, 대략 유형별로 어느 정도 분담이 되는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의 어떤 그 공급도 이제 복리시설과 오피스텔을 지어라 한 것, 오피스텔 외에도 여러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동의율을 완화하는데, 재건축의 동의율 완화인데, 이건 좀 맹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제도가 바뀌었을 때, 소개를 할 때,
앞으로는 이렇게 된답니다 라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법령이 개정돼야 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임되면은 자치단체 조례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재건축조합 어제 아주 그 구청의 모든 분들이 간절했던 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재건축을 했을 때 상가하고 합의 안 되는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된 거예요. 상가하고 합의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대법원 판례로 상가 주민에게 주택을 주고 싶으면 전원 동의를 하라. 이게 판결이 나버리니 그럼 우리 주택을 못 받는 겁니까? 이렇게 된 거죠. 좀 순서가 바뀌더라도 아예 말 나온 김에 소개를 드리죠. 기본적으로 아까 재건축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거기 아마 상가가 있을 겁니다. 상가하고 어떻게 합의해서 잘 나갈 거냐 하는 것은 상가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큰 원칙을 만들 때 그러니까 재개발을 행정청이 하던 것을 조합이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서울시가 82년, 83년도에 만들었어요. 원래 서울시의 재개발은 73년부터 해서 한 50년 됐죠. 재건축은 40년 됐습니다. 근데 조합 방식도 한 80년대, 82년, 8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재개발도 조합은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상가를 주세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주세요. 그런데 상가를 받는 분이 혹시 주택을 받고 싶고 하거든 상가를 받고 나서 남은 금액이 그 안에 있는 최소주택 가격 이상이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그런 경우가 좀 많지는 않았죠. 예. 그랬는데 그게 지금 과도기적으로 모 구청에서 인가가 나갈 때 그 상가 소유자가 지분을 쪼개기로 해서 전부 주택을 받는 것으로 아마 돼가지고 지금 아마 소송의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서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딱 세 가지예요. 만에 하나 상가 받는 분이 주택을 받고자 한다면은 상가를 안 지을 때예요. 상가 공급이 안 될 때. 그럼 그분들은 일단은 그분들에게 대가는 지불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는 주택을 줄 수 있습니다 하고 다음 상가는 구획이 됩니다. 보통 최소 구획이 되는데 그 구획되는 그 단가가 그걸 분양받고 나머지 금액이 주택을 최소 금액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준다. 이게 이제 원칙이죠. 그 뒤에 추가로 생긴 것이 주택의 최소와 상가의 최소보다 상가의 최소가 많아서 돈이 남을 경우는 줄 수 있다. 이건데 그 이후에 지금 일부 조합에서는 그 상가의 지분을 취득한 자에게 주택을 주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받을 수 없게 돼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를 완화에 지금 설명하다가 했는데 이때 구분 소유자 동의를 좀 더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게 완화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자 3분의 1 이상 또는 구분 소유자 7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후에 어떤 기준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가 생긴 지역에 완화되는 기억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심의를 확대한다든가 종전자산의 평가 결과 분담금 추산액을 통지하는 공고 일정 그러니까 시행인가가 나게 되면은 여러분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속도를 빨리 할 수 없을까? 그런 내용.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요청자가 이제 시장 군수의 사업 시행자가 직접 요청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제도 주민들이 가장 간절했던 것은 우리가 시공자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좀 마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말려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소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사비 관계. 그러니까 그 당시 최초의 계약 관계가 더 정확하게 된다. 각 조합별로 자문 변호사가 있거나 기타 전문관리 사업자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업체가 도움을 들여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이제 앞으로 바뀔 내용들이고 또 패스트트랙이라고 그래서 이제 또 바뀐 여러 가지 6월 달부터 또 바뀌는 내용은 아직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구역지정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구역지정하기 전에 우선 추진위부터 하겠다.
이거죠. 이건 재개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려야 여러분이 좀 이해가 빠를 테니까요. 재개발은 주택 정비형 재개발은 애정구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범위에서 재개발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없애버렸어요. 도시정비형은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은 대개가 단지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의 범위가 거의 나옵니다. 지금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게 특히 서초 강남 송파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어떤 분쟁이 생겼냐면 좀 약간의 특성이 다른 단지가 좀 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세 개 단지가 함께 하는 경우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기 우리는 지금 저 양재천변에 있는데 저기는 저 뷰도 없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 우리는 여기에 좀 뭔가 동호수 추첨을 받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는 기반 시설이 지분이 더 많으니 우리에게는 부담을 줄여달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치 상가하고 함께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의 갈등을 조정하느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독립정산제라는 것을 하겠다. 따로 수입과 지출을 정산을 따로 하겠어라고 하듯이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문제가 공사비 관계인데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하는 제도는 분명히 마련되어 있으니 이제 어떤 갈등이 생겼을 경우는 꼭 구나 기타 여러분이 참여하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아마 알려주게 될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다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 통칭해서 정비사업이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여기만 있는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확하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과 도시정비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것을 통칭해서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딱 시작할 때는 이제 재개발, 그다음 재건축, 주거환경 사업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딱 하다가 한참 들어가다 소규모 정비사업 나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가 나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 나옵니다. 재생지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나갈 때쯤에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사업하고 있는 지역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사업하고 있는 지역에 이런 문제만이 없었으면 또 문제 잊어먹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은 다 자치단체가 충분하게 이런 걸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정비사업.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사업을 통칭해서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아니야, 우리는 정비사업 구역이야. 아니야, 우리는 재개발 구역이야. 말이 안 되죠. 재개발, 재건축, 주거사업을 통틀어 통칭해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한다.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뭐 주택정비면 주택정비지 무슨 도시정비까지 들어와 있는가. 한데 이 법이 탄생이 주택만 개량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거든요. 이 법은 도시의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나온 것처럼 도시정비형이라는 재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서울시청 앞에 가보면은 프라자 호텔, 교보빌딩, 삼성빌딩 이건 전부 도시정비형 재개발이에요.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판매,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재개발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서 하는 출발이 우리가 적어도 100년 전, 150년 전 서구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계속 경제적 수준은 변하고 사회적 가치관은 달라지는데 시설물들은 노후화되고 기능들은 떨어질 때 이걸 어떻게 하지? 해서 만든 게 보통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죠. 내 집을 건축 짓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도시가 바뀌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건축 허가를, 내 대지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근데 오늘 배우는 것은 집단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서로가 다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주택만 개량한 건 아니군요. 그렇게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들을 함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하느냐? 아무데나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건축법에 내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짓고자 하면 내 토지 부지 안에 있는 거 철거한 시기 마음대로 정해서 내 경제적 부담 되는 시기에 지으면 되는데 정비사업은 아니에요.
정비사업은 특별히 이런 곳에서만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곳에서만 하세요. 그것도 주거환경 사업 대상이 다르고 주거 정비형이 다르고 도시 정비형이 다르고 재건축이 달라요. 이것은 이런 데에서만 하세요. 이런 규모로 이렇게 다르다. 대상 구역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내용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건물을 개량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아마 이 정도를 이해한다면 정비사업의 종류는 내가 흔히 듣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사업 그리고 유일하게 서울시만 재개발 속에 주택 정비형, 주거 정비형 그리고 주택 정비형, 도시 정비형으로 나뉘어 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아니죠. 원래가 처음에 주택 개량 재개발과 도시 정비형 하는 계량이 따로 있었는데 국토부가 법을 만들면서 통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건 안 돼. 통합하게 되면 제도가 달라. 관리처분 방법도 다르고 접근은 방법이 다른데 해서 조례로 지금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이 주택 정비형이 있고 도시 정비형이 있구나. 그것은 어떻게 다를까? 그걸 뒤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 이 법은 언제 생겼는가? 2002년이죠. 이제 최소한 오늘 저녁에 귀한 시간 내서 왔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것은 도시정비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란 이 법으로 하는데 2002년도에 만들어졌구나. 그 전에는 도시재개발법도 있었고 여러 법이 있었죠. 오늘은 이 2002년도에 만들어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속에 들어있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사업이 3개의 항목에 함께 들어있는데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족보를 더듬어 보려고 그런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은 재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은 76년도에 만든 도시재개발법, 이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도시재개발법이 76년도에 만들어지기에는 그 재개발은 76년도부터 했느냐?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도시계획법이 71년도에 도시계획법이 6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71년도에 재개발이라는 용어가 툭 튀어나옵니다. 이 도시계획법은 지금은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기억도 하지 마세요. 나가다가 재개발, 재건축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법 속에 있던 재개발이 도시재개발법이라고 따로 분리가 됐고 76년도는 서울시가 한참 재개발을 많이 벌릴 때입니다. 독립된 법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만든 거죠. 그 76년도 재개발법. 이 법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도시정비법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어차피 오늘 강의 오셨으니까. 도시계획법이 62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그래요. 도시계획법이. 지금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법이.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이 62년도에 만들어졌네? 우리가 해방이 언제 됐는데? 45년도 해방인데 어떻게 62년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시계획법도 없이 도시를 관리해왔나? 도시계획법 없었습니다. 62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정헌법에 어떻게 했느냐? 부칙에다가 일본 사람이 만든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조선시가지계획령이라는 법을 쓰세요. 그 조선시가지계획령에도 보면은 불량지구 계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는 재개발, 재건축 이와 같은 노후 지역의 계량은 이 도시가 생기면서부터 있었구나. 그리고 이 분야는 도시가 없어질 때까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이 재개발 사업이 그 흘러온 과정이고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알겠다. 우리는 재건축 사업, 아파트를 새롭게 짓는 거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사업은 뭔가? 이 법은 89년도에 임시조치법을 하나 만듭니다. 89년도라고 하면은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을 86년도에 아시안게임, 88년도에 올림픽이 이루어지죠. 이때 아주 열심히 정비 사업들을 할 때입니다. 할 때 정부가 재개발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주민들이 세입자 간에 가옥주 간에 다툼이 심하니 이 재개발 사업 좀 중단하는 방법 없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 없을까? 오케이.
그럼 앞으로 재개발 사업은 아파트를 지으려면 민간은 못 짓게 해라. 공공에서만 짓고, 그 다음에 개량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우리 민간에서 그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안들을 법들이 나왔어요. 그 법을 통합해서 만든 게 주거환경,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소집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공공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을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기반시설만 하고 주택을 개량토록 하는 것은 주민이 하세요 하는 법을 만들어져서 지금도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의 종류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SH나 LH공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많이 했었어요. 이건 여러분이 아까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많죠. 종로 중구에는 꽤 또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집 앞 건물의 소유 및 관련하는 법률이 84년도에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파트의 역사가 길진 않죠. 길진 않는데, 이제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그 아파트는 이렇게 집 앞 건물인데 다양한 권리자, 구분 소유자가 함께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할까?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치려면 어떻게 할까? 그러려면 적어도 그 권리 구분 소유자끼리 결의하세요. 재건축 결의, 이 말이 이 법에 들어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재건축 결의에 의한 그 집합 건물의 개량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것은 이제 구분해서 따로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련하는 법률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모아서 재건축 결의를 하세요라고 출발해서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지금은 주택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 조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오던 것을 2002년도에 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2002년도에 오늘 배우고자 하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과 주거환경 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용어를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이 용어 절대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집니다. 외워지지도 않고 나가면 다 잊어먹어 버립니다, 이제. 자, 오늘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현재 우리 도시정비법. 보통 법령의 용어를 보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약칭해서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인정하는 도시정비법 약칭 용어입니다. 이 도시정비법에서 가지고 있는 정비사업의 종류는 주거환경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건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한 분이 저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역에 있어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17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면서 지금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세 가지 사업과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네 가지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에 다합니다. 좀 더 머리가 복잡하게. 이거 외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역세권 활성화 있던데. 역세권 활성화 어떻게 하나. 역세권 장기전수 때 있던데요. 청년 안심주택은요. 신혼부부 주택은요. 별의별 정책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일정한 범위를 집단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이 7가지. 일반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거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법에 의한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게 우리나라의 제도에 다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일정한 우리 서대문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함께 모아서 하는 지역을 뭐라고 하네요? 모아타운이죠. 이거 오 시장님이 브랜드입니다. 모아타운.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을 그 구역 어느 한 범위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들을 모아서 한다 해서 모아타운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각각의 좀 간단하게 동의를 받아서 하세요. 절차도 간소화해서 하세요. 라고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 기반시설 확보가 좀 어렵다. 그렇다면은 좀 뭔가 그룹을 타운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만든 게 모아타운. 서대문에 모아타운 있나요? 모아타운이에요. 그러세요. 예. 나중에 모아타운 따로 제가 좀 더, 지금 아마 이번 광자에서 모아타운은 빠져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듣는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의 흐름이나 내용은 그 모아타운도 똑같은 고민을 안는 부분이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것은 문득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아, 그건 옛날에 있었던 거야. 지금은 이거야. 라고 아마 쉽게 하시라고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이때, 지금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을 둘 합해서 도시환경 정비사, 주택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 합해서 재개발이라고 묶었고, 주택 재건축 사업을 재건축 사업 이렇게 돼 있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대안 사업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은 이거 외에 따로 조그만 소규모로 할 수 있는가가 이미 12년도에 구상을 해서 들어왔는데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고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업들은 이 빈집법, 소규모 정비법에 넣어서 활성화시키자라고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들이 있기 전에 이런 게 있었고, 그 전에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에 한 4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첫 출발은 재개발로 출발해서 도심지 재개발, 주택개량 재개발, 이런 내용이 있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동네는 재개발이야. 내 동네는 재건축이야. 그리고 내 동네는, 그리고 아까 소규모 하시던 분, 가로주택. 그 다음에 지금 모아타운 안에서 가로주택 하십니까? 예, 그럼 어느 거 하십니까? 타운 하나로. 예. 그 안에 아마 대개 모아타운 안에서 하나로 되면 거의 가로주택 사업을 3개, 4개 함께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예. 뭐 때문에 하느냐? 하는 거죠. 뭐 때문에 하느냐? 왜 할까요? 이것은 주로 여러분들이 기억한다기보다도 공직자한테 교육할 때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합니다. 즉 도시라고 하는 것과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도시정책에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택정책은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주택정책에서는 주택의 질과 양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나 자치단체가 고민하는 것은 주택의 질의 정책과 주택의 양의 정책에 보통 타켓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택의 기본적인 질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양을 충분히 공급할 것인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의 출발은 질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 것인가, 개별 주택의 질을 높일 것인가. 그러나 아까 88 대책에서 봤듯이 88 대책에서 갑자기 정비사업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 하나로서 계속 집중적으로 고뇌하는 것은 계속 주택 부족하다 하는 거죠. 어디만 부족한가? 대한민국이 다 부족한가?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다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갑자기 서울시가 토지라고 그러죠.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었어요. 푸니까 집값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데 지금 다시 서울시가 그것을 묶어야 될지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각각 전문가들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푸나 안 푸나 이미 시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계기가 됐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200여 개 자치단체 중에서 소멸돼가는 자치단체가 무척 많습니다. 없어져 갑니다. 없어져 가는데 거기에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데 그 도시가 줄어들면서 적정한 소위 어떤 고용, 기타 교육 이런 기회가 점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어디로 몰릴까요? 좀 더 대도시로 몰린다는 거죠. 서울은 마치 블랙홀처럼 계속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가 어디에 예각에다가 전부 검문소를 만들어 놓고 이 이상은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가 북한 사회도 아닌데요. 어느 분이나 일단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서울이 좀 더 고용의 기회가 있고 교육의 기회가 더 높고 의료시설이 더 낮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몰려오니 이에 대한 공급은 불가피하다. 근데 이미 빈 땅은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은 기성시가지에서 저층 주거지나 또는 노후 아파트 지역에서 좀
전체적으로 양을 확대시키는 길이 전체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정부의 큰 고민인 것 같고 그 방법은 거기서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내 집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방송으로 나와서 참석해 주시오 하는데 정말로 이게 재개발 사업을 참여하는 게 좋은지 참여 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경계 지역에 있어서 내가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동의를 안 해야 되는지 동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전체적인 사업에 관한 그 어떤 흐름을 좀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재산과 관련된 것을 아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 측면에서 질의 정책과 그 다음에 양의 정책을 따지는데 제가 이 정비 사업이라는 업무를 맡을 때는 한 77년인가 돼요. 1977년. 77년부터 했으니까 너무 오래 했죠,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걸 맡았을 때는 서울시, 그 당시 맡았을 때는 서울시 무허가 건물 한 13만 동이 있었어요. 13만 동이 있어요. 그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가 가장 큰 정책 목표였어요.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많이 지어야 되겠어,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겠어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하면 양성화해서 또 좋은 건물로 바꿔드릴까. 이것이 서울시의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 재개발에 들어가 있는 저층주거 지역은 그 당시 제가 그 사업을 담당했던 70년으로 가져가면 무척 맨션이에요. 얼마나 좋은 집인지 몰라요. 그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사당동의 가마이촌이라든가 하여튼 한 13만 동이니까 어마어마한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걸 매년 정비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아주 행정적인 큰 수단이 재개발이었어요. 지금처럼 더 좋은 주거 환경 또는 단독주택을 아파트 단지로 만들고 좋은 단지로 만들고 좀 더 많은 것을 공급해서 수입을 부담을 줄여서 한다. 이 고민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정비해서 좋은 뭔가 기본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었다. 그것이 이제 뒤에 조금 소개를 드린다마는 목표 정책들이 바뀌는 거죠. 따라서 일단 주택 정책 측면에서는 정비 사업은 출발은 지뢰 정책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많이 공급한다가 아니라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수단이 됐다. 그래서 서울에 50년 동안 뭘 했을까를 딱 한 표로 제가 다른 데서는 이걸 한 1시간, 2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서울은 50년 동안 뭐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서 나와는 73년도에 재개발이 도입됐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73년도입니다. 73년 12월 달에 196개의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면서 서울시가 출발합니다. 아주 그냥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안 했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 변화가 지금 내 지역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또 어떤 모양으로 변할까?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73년도에 정비 사업을 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무허가 건물을 없애고 매년 한강에 홍수만 나면 떠내려가는 이촌동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얼씬만 원 불이 나는 명동은 어떻게 정비하며 그래서 이분들을 전부 모아서 예를 들어서 상계동, 중계동으로 다 이렇게 이주를 시켰죠. 그리고 보통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그 이촌동에 수해 나신 분들은 모아서 응암동 쪽으로 주로 이렇게 단지 조성을 해서 보냈고 그다음에 그 청계천이나 기타 명동에 화재가 나거나 청계천 지역에 철거해서는 주로 상계동, 마천동, 거여동 이 지역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서 그분들을 그 지역에 가서 좀 정착토록 했는데 충분하게 집을 지어서 보내드린 게 아니고 일정한 구획만 해서 여기에 좀 제대로 한번 지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오히려 새로운 무허가 건물도 양산하는 어떤 부작용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외곽으로 보낼 땅도 없었고 그 다음에 강주 대단지로 보내니까 그분들이 다시 서울로 와버렸잖아요. 지금 성남이죠.
성남으로 보냈더니 어느 날 밤에 전부 트럭 타고 다시 서울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단돼 버렸죠.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 지역 어떻게? 저 산에 가득가득 차 있는 무학재에 가득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저 미아리고기에 가득가득 차 있는 무어감을 어떻게 정리해? 그래서 그 아파트를 그냥 아파트 집시다 해서 철거해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시민 아파트, 시형 아파트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다 그것도 중단했어요. 아시죠? 71년도입니까? 아우 아파트 사건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 무허가 건물도 적절하게 이렇게 좀 뭔가 위에 기와는 얹지 못하더라도 좀 견고한 걸로 바꾸면은 좀 양성화해 줍시다 해서 매년 선거 때마다 법이 만들어서 양성화를 해 줍니다. 그래서 양성화가 됐다는 얘기는 가옥대장이 등재가 되고 가옥대장이 등재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그걸 등기를 해서 내 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다가 73년도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는 상당히 이미 이제 거의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재개발이라는 걸 하면 어떨까? 해서 도입된 게 73년도입니다. 73년도에 재개발이 도입될 당시에는 가장 어려움이 돈이었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니까 정부가 임시조치법을 만들어줘서 시에, 구에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다 너희에게 줄 테니 그걸 팔아서 그 사업비에 충당하세요. 라고 해서 초기에 70년대 사업에 보통 사업 시행자는 지금도 구청, 우리 서동구청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행정청이 시행자예요. 서울시장이 시행자고 구청장이 시행자입니다. 예. 그때. 지금은 이제 좀 더, 어차피 이 대목이 있으면 얘기한다면 좀 더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서대문에 한번 서대문에서 직접 시행을 시도하는 게 있습니다. 홍제 구역 있죠. 예.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신 거예요. 너무 지연이 되고 있으니 서대문 구청장 한번 시행을 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 구청장님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거기를 행정청에서 한번 법정 시행자로서 좀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근데 70년대는 거의 서울시나 구청장이 시행자였어요. 그러다가 83년도에 지금처럼 조합을 구성하는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제 제가 이 안을 만들어서 이때 전혀 서식도 없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조합이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조합은 들어봤는데 어떻게 재개발을 조합이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런데 사실상 일본의 그 어떤 재개발 법령에는 이미 조합이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이때부터 이제 83년도 보니까 이것도 벌써 한 40년, 조합 시행범위 40년 됐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고 온 겁니다. 그래서 83년도에 조합이 만들어져서 조합이 대형 주택사하고 함께 사업을 한다는데 그 애는 2개밖에 안 했어요. 주민들이 하고자 하진 않으니까. 구로동에 하나, 구로동에 극동건설이 했고 천호동에서 우선건설이 그 해 딱 2군데 했어요. 2군데. 그것을 제가 만들어서 계속 시공사에 이렇게 좀 사업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별로 그렇게 참여를 안 했었죠. 그 이후 이제 86년부터 아시안게임 있고 88하면서 이제 점점점 확대되죠. 그래서 지금의 모양을 갖췄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매년이면 수많은 제도가 바뀌듯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 40년 흘러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 시행 방법에서 재개발이 되어 오다가 재건축과 주거환경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도시및 주거정비법으로 통합됐다는 소개까지 딱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 사업은 하나의 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 동네에 대한 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 도시정비법에서 그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해서 2002년부터 좀 더 그 3개의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다가 2005년도에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2002년도에 도시정비법이 만들어졌는데 2005년도라고 그러면 재정비 촉진 사업. 이것도 소개해드린 게 지금도 서대문도 재정비 촉진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재정비 촉진 사업이 그럼 재정비 촉진 사업은 뭐고? 재개발은 뭐고? 주거환경 사업은 뭐야? 재정비 촉진 사업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때 이명박 시장이 만든 뉴타운 사업이 있잖아요. 이명박 시장 때 제가 뉴타운 사업과장을 했어요. 예. 뉴타운 사업구역을 사업을 했는데
거기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내용을 좀 더 법령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해두자. 법을 만들어라. 김 과장 법 만들어. 라고 오다가 떨어서 만든 게 재정비 촉진법이에요. 그래서 뉴타운 사업을 법제화한 게 재정비 촉진 사업. 이게 지금 서대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토지용어학에서 들을 때 재정비 촉진 구역이라고 하면은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모아타운처럼 모아타운 안에 다양한 가로주택 사업, 기타 소규모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듯이 재정비 촉진 사업은 그 안에 좀 더 광역적인 그 안에 재개발도 들어있고 재건축도 들어있고 주거환경 사업 들어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재정비 촉진 사업이고 나는 재개발 사업이야. 이거 말이 안 되죠. 당신은 정비 사업이고 나는 재개발이야.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보면 이제 용어를 정리한다면 정비 사업 속에 재개발 있고 재건축, 주거환경 사업이 있다. 그 정비 사업보다도 더 넓은 구역이 재정비 촉진 사업 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부가 또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도 어려워지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몇 개 시도된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새로운 시장님 오셔가지고 아니야. 이게 너무나 재개발 구역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계속 다툼이 많으니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구역만 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 수습방안이 만들어져서 그때 반 가까이 해제를 했죠. 재개발. 그리고 나머지 구역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때 12년도에 반 해제하고 남은 구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83년도에 조합을 만들기 전에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두환 씨가 들어오셔가지고 와서 재개발 사업 하지 마라. 이 재개발 사업은 무슨 문제가 많은 거니 재개발 구역 모두 해제해. 그래서 그때도 반 이상 해제했어요. 하고 남은 구역은 주민이 원한 구역만 해. 그게 80년, 81년, 82년입니다. 그렇게 또 흘러갔었어요. 그게 좀 말하자면 2012년도 그것과 좀 기억이 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계속 갈등만 생기는 문제. 지금도 정부가 계속 아까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새로운 대책을 계속 만드는 것은 이제는 그러한 좀 어떤 시행착오를 좀 줄여보자는 거죠. 계속 장기적으로 갈등만 이루는 것보다는 좀 빨리 하도록 하자. 그리고 부담을 좀 줄여보자 하는 키워드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서 사업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늘려놓고 그리고 그 뒤에 사업이 안 되니까 계속 갈등만 있고 해제도 안 되고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는 일몰제도 나온 거죠.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켜라. 기간이 일정 기간만 지나면 해제가 되고 하는 거. 그것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좀 모든 제도가 다듬어져 간다. 이 다듬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 이후에 이제 수습 방안이 나오고 나서도 이제 재생 사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재생은 또 뭐야? 아까 제가 시간에 절대 용어 외우지 마세요. 나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하는 건데. 재생 그 자체가 주민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데 치중을 두는 거죠. 하여튼 그런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재생 사업 구역이라는 데서 모든 사업 가능은 않아.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철거보다는 그 지역에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도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재생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크게 사업하는 게 어려우니 좀 적은 지역을 사업을 어떻게 할까? 17년도에 소규모 정비 사업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계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가로주택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들이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들어왔고, 그리고 2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되기 위해서는 공공이 참여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공공사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재개발할까요? 재건축할까요?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요건은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 요건은
저기 노후 불량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네가 재개발 사업이 되려면 노후 불량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거죠.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경비사업은 신도시에서 하는 어떤 나대지 유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건물들이 있는, 주택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척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노후도와 노후된 건물이 어느 정도 있느냐. 노후된 건물이랑 뒤에 설명드립니다. 정의를 딱 내려주고 노후된 건물이 보통 한 60%냐 70%냐. 그 정도는 있어야 그 지역 사업이 된다. 노후도. 기본적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 대개 도로가 되죠. 요즘은 조금 완화된 것은 그동안에 3m 이상의 도로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있는데 6m로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상이 안 되던 지역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노후 불량 건물이 얼마나 있느냐, 기반시설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기타 인구나 토지 형상 제한점들이 있을 거고, 특히 재건축은 이제 안전 진단과 관련된 거고. 최근에는 다양한 내용으로서 역세권에서는 용적률을 더 주자. 역세권에서는 적어도 20% 정도는 용적률을 더 줘서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제도도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노후 건물이 어떤 위치에 어떤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상이다. 이것은 바로 노후불량 건물에 대한 것은 법령으로 이것의 노후불량 건물입니다. 노후불량 건물입니다. 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법령에서는 크게 큰 범위의 큰 개괄적인 내용을 하고 시행령이라든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노후불량 건물인지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다? 우리 동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의 노후불량 건물의 판단을 이제 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판단해서 구에 요청하거나 하게 되죠. 정비 기반 시설의 종류. 기반 시설의 정비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것은 아까 조합장님 한 분 계신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조합장님들은 이제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게,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나중에 사업이 시행이 될 때 무상 양효와 관련되고 귀속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공공시설 관리할 자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조합장이 우리 조합을 시행해서 도로를 만드니까 내 거다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관리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관리청에 들어가는 대신 그 안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양해를 받는 제도가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역의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시행은, 공공시설에 대한 시행은 보통 한 50% 정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때 지원 요청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조합을 추진하신 분들이 좀 기억을 해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일 먼저 설명드린 주거용 사업,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근데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을 둘로 나눠서 주택정비형, 그리고 도시정비형,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그리고 재건축, 주거사업, 이 네 가지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은 거의 주택정비형 또는 일부가 서대문이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이 좀 적은 편이죠. 서대문은 저층 단독주택에 비해서. 재건축 지역은 아까 청장님도 몇 개 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정비형과 재건축인데 어떻게 다르냐? 용어가 달라요. 주택정비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 아까 어디를 하느냐, 그냥 어디를 정비 사업을 하느냐 했을 때 노후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노후불량 건물이 어느 정도 있느냐? 정비 기반 시설이 얼마나 열악하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무엇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게 주택정비형이거든요. 근데 도시정비형은 완전히 달라요. 도시정비형은 그 말이 없어요. 상업공업지역에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그래서 아까 이 방법으로 아까 프라자 호텔도 만들고 삼성빌딩도 만들고 교보빌딩도 만들었구나. 서울시에 지금 이 사업도 많이 하고, 이 사업은 또 서울시도 부서가 달라요. 이 사업하는 부서는. 도시정비형은 또 다릅니다. 주택정비형은 주택실에서 합니다만. 또 하나,
재건축은, 기반시설, 로블락 나오네? 정비기반시설은, 근데 양화나 나와요. 정비기반시설은 양화나 노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이건 기반시설은 양호하는 거는 왜? 벌써 공동주택을 지었다고는 이미 계획이 되었던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 수준에서 기반시설은 양화나 노불량주택이 해당하는 공동주택. 지금 일부 지금 단독주택 지역에 재건축들이 있습니다. 과도기적으로 지금 있어. 지금 신규 사업은 완전히 없는 거죠. 좀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출발 때부터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을 한다. 대상에. 그걸 주관 개선을 한다. 그런데 주관 사업은 정의가 완전히 달라요. 정비 기반 시설 나와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가 아니라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물이 밀집한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밀집돼 있고, 특히 그 안에 저소득 주민이 집단한 지역은 주관 개선 사업을 한다. 주택전비용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리고 노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근데 주관경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저소득주민이 있고. 도시정비용은 그게 아니고 어떤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한 공동주택을 개량하는 준사업. 그렇구나. 이제 구분은 조금 된 거죠. 적어도 이 정도만 이제 구분해 두시는 거죠. 주택정비용,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고, 오늘도 주택정비용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일반적인 사항은 역시 기존 건물을 전면 철거한다. 부분 철거도 포함한 내용입니다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정비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은 여러분이 내가 정비사업에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내 땅 그냥 내가 알아서 지을게요. 건축법에서 허가받아 지을게요. 하면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일정한 지역을 어느 특정한 분들이 매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도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비사업은 가장 규모가 크고 숫자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가 동시에 있는 사업이 되죠. 기존 건물을 전면 철거한 공동주택 건설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가 없다예요. 그가 주거 생활권제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정비예정구역 제도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재건축은 되게 단지 허가를 받은 건축법이든 주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면은 1동, 2동, 3동, 4동, 5동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웃 단지를 함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서로 의견 조율만 하면 되죠. 재개발은 구역 범위가 없어요. 없애버렸어요.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 없앴느냐? 그 전에 예정구역을 기본계획에다가 재개발할 지역은 모두 정비계획에 포함을 넣어놨더니 이제 차츰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모든 분들이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되게 아파트를 어느 정도 짓고 그 아파트가 어느 정도 오르더라, 어느 게 팔리더라니까 사업하지도 않은 땅값이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연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구 전략을 해서 재개발을 해줘야 되겠다. 사업은 안 되고 계속 다투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면 해제를, 반 이상을 해제를 한 거죠. 예정구역을 없앤 가장 큰 이유가 사전에 여기는 재개발 사업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래도 눈치는 다 되죠. 눈치는 알죠. 이건 되겠네 안 되겠네 안 돼.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것은 예정구역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지역은 나중에 뒤에 설명합니다. 요즘 신통계획을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려면 이제 검인을 받아서 대상 범위를 설정을 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 지역 사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새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비 예정구역 제도가 없다 하는 거죠. 없어서 범위를 위반 요청을 하는 경우 시가 신속 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 주지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좀 더 그 보존하는 지역도 둬서 모두가 다 전면 철거할 게 아니라 그 경계 부분에 근린생활 시설들이 특히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지역에 도로는 내줘야 되겠고, 함께 계획을 하되 존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도 활용하세요라고 하는데, 대개가 구역에서 채택되는 경우가 많죠. 그건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마포 같은 데도 있어요. 존치해서 환지 방식으로 그쪽에 환지를 주는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몽땅 재개발구역 포함되면 다 철거한다가 아니라 일부는 존치도 가능하다. 뭐 이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택적 비용. 도시적 비용은 아까 다르죠. 다르나 지금은 이 정의에 있는 내용이 무너졌어요. 제가 서울시에 재직할 때만 하더라도 도시적 비용 사업을 하려면은 어느 일정한 범위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비주거는 어느 정도 하고 주거는 어떻게 할까? 주택은 어느 정도 짓고 그 다음에 판매 상업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판매 상업은 51% 하세요. 과반을 판매 상업 시설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주택은 그 50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주택 공급에 아까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주택 정책에서 양해 정책을 좀 더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적 비용도 거의 90%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같은 경우는 보통 90%까지 지어주게 합니다. 그래서 도시적 비용은 일단 애정구역이 있다. 범위가 사업할 구역이 다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경우는 조금 더 재개발보다는 덜하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에서 사업이다. 해서 주로 방법은 관리처분 방법을 한다. 이건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조합이 한다. 조합만이 시행할 수 있다. 관리처분 방법을 한다. 조합만이 시행할 수 있다. 그렇죠. 조합 외에 또 누가 하는데요. 공공이 할 수도 있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지정개발자가 할 수 있고 신탁업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는 중에 특히 이 재건축은 조합이 주로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 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1평방 1제곱미터만 가지고 있어 조합원이에요. 재개발은. 그리고 그것이 재개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가서 청산할 때까지 그대로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개발은 아니에요. 재개발은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과 그 아래에 있는 토지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업에 동의하여야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재개발은 1제곱미터만 있어도 조합원이다? 분양을 받는 것과는 달라요.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분양을 받는 문제는 관리처분 계획에서 어느 정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은 대개 일반적으로 대지 지분은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건물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밑에 땅이 있는 건물하고 해서 이걸 집을 두 채 받아볼까 하고 팔았다면 어느 시기 이후에 팔면은 집이 한 채밖에 못 줍니다. 이 규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투기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들이 나와 있죠. 그러나 조합원의 자격만은 다양한 권리가 있다면, 재개발 권리가 있다면 조합원이긴 하나 분양을 받는 것은 별개의 요건이 돼야 된다. 그러나 재건축은 이미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 딱 받는다는 거예요. 건물과 그 대지를 가지고 있고 사업에 동의했다는 거죠. 동의했다. 그런 거죠. 토지 등 수용 사용 대신 매도 청구한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이 뭔데요?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집행력을 부여하는 게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는다. 내 토지니까 내가 건축법에 나와 있는 기준만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웃하고 함께 하고 싶다. 합의해서 하고 싶다. 그 사람과의 충분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되죠. 그런데 선업필지를 합해서 하고 선업필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 어느 한 네 필지가 우리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옆에 한 필지가 반대를 해요. 절대 못 하는 겁니다. 정비사업만이 가능해요. 그게 도시계획사업이에요. 정비사업만이 민간인 조합에게 공권력을 부여해 줍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그 수용이라고 하는 공권력을 부여하는데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은 태어날 때부터 도시계획 사업이었어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의 차이는 민간인 시행자에게 공권력을 줘서 집행력을 부여한다. 수용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절차가 무척 복잡해요. 계획 수립도 복잡해요. 왜냐? 한번 인가가 나가면은 이제 그 조합에 일정한 요일이 되면 조합장에게 수용권을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거죠.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럼 재건축은 나중에 들어왔는데 원래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에요. 내 아파트 다시 노후되면 다시 지으세요 하는 소위 어떤 건축적인 행위거든요.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련하는 법률에서 따로 이 도시정비법이라는 내용을 만들어서 좀 노후된 공동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집행력을 부여하는데 뭘 넣어줄 거냐. 토지수용법 적용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하는 게 뭐죠? 매도 청구 제도. 수용권은 행정청에서 내부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해서 합니다. 매도 청구는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단하느냐. 판사 전혀 재개발 모르십니다. 딱 원칙만 잡니다. 분명하게 타당한 법령에 근거한 소위 매도 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자인가, 그 매도 청구 권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주고자 하는 돈이 타당한 실거래거나 기타에서 타당한 균형적으로 잘 되는가, 이거 판사가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오케이 해도 좋아요 라고 해야 떨어지는 거죠. 수용과는 달라요. 지금 공익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그 가치가 좀 달라요. 매도 청구. 당신 땅을 파세요. 매도 청구. 당신 땅을 파세요. 그게 매도 청구 제도. 용어 하나만 기억하지 마세요. 매수 청구 제도가 있어요. 재건축에 집행력을 부여한 매도 청구인데 매수 청구 제도는 뭐냐? 89년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 받은 게 서울시 기타 모든 행정처 도로 결정하고 공원 결정해 놓고 수십 년 동안 집행도 안 하고 놔도 그건 안 돼. 그건 우리 시민의 국민의 수인 한도를 넘는 행위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든지 결정을 없애. 이거예요. 지금도 서울시에 도로 같은 경우에 총독부 고시 도로가 있어요. 서울시 고시 매도 이렇게 나와요. 항상 고시는. 총독부 고시가 있어요. 일본 시대 때 결정한 도로예요. 저쪽 삼청동 쪽에 있어요. 총독부 고시 매도 해가지고 도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없앨 수도 없어요. 그게 터널로 가는 건데, 이건 없애기는 뭐한데,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없애려다가 둔 건데. 그래서 저건 매도 청구는 사법부로 간다. 그런데 그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시설을 오래 뒀을 경우에, 뭐, 한 20년이 지나면은, 예를 들어 30년 지나면은, 일몰제라 또는 20년 지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권리자가 대지인 경우, 지목이 대지인 경우 대지에 맞게 쓰도록 허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산에 예를 들어서 대지가 딱 있다. 근데 기간이 인가가 안 났다. 공원에 대한 시행인가가 안 났다. 그러면은 그 토지 소유자가 20년 후면은 내 땅을 사세요. 매수 청구제도. 네 땅을 팔아. 매도 청구고. 내 땅을 사세요. 하는 매수 청구제도. 그래서 지금은 기반 시설을 오래 가지고 있게 되면은 딱 따져서 이것은 오랫동안 집행 안 되면 권리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공공이 해제하거나 또는 다른 행위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토지 이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거죠. 근데 거의 요즘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자연공원구역에 있는 공원은 이제 시설이 아닌 공원 구역이 돼서 그것은 매수 청구할 수 없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매도 청구. 재건축 사업은 수용권은 없으나 매도 청구 제도로 운영하는구나. 네, 아셨습니다.
저기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주광에서 사업은 지금 아까도 그 주간사업 지역에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 정비사업 어떤 방법으로 해요? 우리나라 4가지 방법이에요. 4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가로로 자율정비 주관사업, 수용방법 주관사업, 한지방법 주관경 재개발, 관리처분방법 주관경 재개발 재건축. 주관경 개선사업은 하나, 둘, 셋, 넷 다 쓸 수 있구나. 재개발은 한지방법과 관리처분만 쓸 수 있구나. 재건축은 관리처분 방법밖에 못 쓰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 방법은 뭐냐? 자율정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방법이 4가지라고 하는데 자율정비는 결국은 기반시설은 행정청에 해주세요. 주택은 내가 알아서 개량할게요. 기본적인 아주 재생의 원칙이죠. 다음에 수용방법과 한지방법. 수용방법은 시행자가 귀하의 땅을 파세요. 수용해버리는 거죠. 몽땅 수용해서 그 지역을 깨끗이 권리를 모두 가져간 다음에 그 지역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보통 주관개선 사업에서 있는데 실제로 택지개발 사업들은 주로 이렇게 하죠. 택지개발 사업들은 전면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초기에 수용하게 되면 초기에 권리가 모두가 없어지죠. 모두가 없어져서 일단은 그 땅은 시행자 손에 가서 계획되어진 거죠. 환지방법은 권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이 방을 제가 이 방법을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층 주거지역의 재개발 방법은 관리처분 방법과 환지 방법과 수용 방법을 혼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분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관리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면은 수용 방식은 이 방이 전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함께 있는데 여기에 수용 방식으로 한다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전부 나가세요 합니다. 전부 밖으로 나가세요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전부 매수해 버립니다. 전부 나가세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혹시 이 안에 다시 사실 분 계세요? 라고 밖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다시 이 안에 안에 살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분양 신청 제도예요. 저 들어오고 싶어요. 은평루타운 도시개발 사업은 전부 수용 방식이죠. 은평루타운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이었어요.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분양을 줍니다. 환지 방법은 여기 계시면 다 여기 계셔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여기 계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 나가고 싶어요라고 해요. 이것이 동의에는 한지 부지정, 동의를 받아서 환지 안 해주는 제도 있어요. 그럼 다른 분은 다 계시죠? 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전부 계산해서 땅을 환지를 줍니다. 네. 이것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정비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땅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주다 보니까 땅이 없어요. 전부 단독주택으로 땅을 주다 보니까 채비지를 일부 확보해서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택지개발 촉진법을 만들어서 전문 수용 방식이 도입된 겁니다.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쓰고 있는 관리처분 방법은 이 수용 또는 환지 이런 자력 이런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원용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관리처분 방법은 여러분의 권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살아서 중간에 저는 가고 싶어요 하면 청산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제곱미터, 1제곱미터만 가져도 내가 조합인데 분양 대상이 안 되니까 나 미리 청산해 주세요. 또는 그 사업 끝나면 청산해 주세요 하면 그분 청산 대상으로 나가죠. 나가죠. 네. 그 권리가 없어지거나 마지막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나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지와 건축물이라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여러분한테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 신청하세요. 해서 분양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는 필히 인가 나가고 나서 30일 또는 요즘에 한 30일 정도로 하자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해서 분양 신청을 하는데 분양 신청할 때 조합의 시행자가 우리 단지에서는
이런 아파트 규모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어느 정도 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권리가 이 정도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계획 단계에서 그 추정 분담금을 뺐으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은 분담금이 될 겁니다 하는 걸 애치고 하면서 분양 신청을 하도록 하죠. 그 과정이 지금 가르쳐 본 방법입니다. 누가 하느냐 하는 거죠. 누가?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요, 토지 등의 소유자예요. 토지 등의 소유자, 토지 등 그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입니다. 대원칙이에요. 기본이 우리나라의 공익사업, 수용권을 주는 사업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행정청의 원칙이에요. 행정청이 시행한다? 민간이 하고 싶으면 신청받아 지정해 줍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 등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온 것은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 어느 한 지역에서 처음 조합장을 선출해서 하는 경우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사업 관리업자 또는 여러 조합, 전문 변호사, 회계사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좀 약간 쉬겠습니다. 이 방법입니다. 절차가. 네. 지금 이 붉은색 부분을 이 많은 절차 중에 이 설명이 이렇게 긴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설명,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만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나중에 8강자가 이 아래 계획을 다 설명할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스크린하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되려면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뒤에 간단하게 시간이 거의 돼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건 누가 하느냐? 행정청 권한이에요. 구청장 입안에서 시장의 권한입니다. 이것은 정비계획 수립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제가 사무관 때는 서기관 때 내가 직접 안을 만들어서 고시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정비사업을 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은 내가 관할하고 있는 구역이 쇠퇴가거나 노후돼 가면은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무엇로 정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자치단체장의 책무예요. 아, 여기는 재개발을 해야 되겠네. 여기는 재건축해야 되겠네. 하는데 요즘은 그 속도가 빠르고 그 노후도 우리가 기준을 정한 노후도가 조금 미달된 물부터 지금 정비 사업을 초기에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됐냐.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신청 이런 제도가 있어요. 내 구역 정비구역 빨리 좀 지정해 주세요 하는 제도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 제도의 바탕을 둔 게 서울 신통기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신통기획 대상 선정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지난번 위원회도 한 10건이 우리 구역을 신통기획으로 지정해 주세요 하고 들어왔어요. 한 건만 다음에 합시다 하고 나머지는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안을 만드는 겁니다. 안을 만들 때 사전에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통기획은 이거 안은 누구냐면 우리 국장님 지금 앉아 계신데 국장님의 책임하에 자치구단체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통기획은 그러기 전에 전문가가 미리 그 내용을 가만히 있어. 이 정도면 사업성이 되겠어? 이 정도면 공공성이 좀 높겠어? 미리 계획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신통기획이에요. 그 신통기획을 왜 해요? 하는 거죠. 왜 해요? 과거에 구역지정 하나 하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눈높이는 높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장님도 하고 싶어하고 구청장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통기획 제도를 통해서 미리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이런 내용으로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방법이에요. 신통기획. 미리 위원들을 참여시켜서 이런 내용으로 좀 공익성을 높일게요. 그 대신 주민들의 부담을 적어도 비례율이 1 가까이는 돼야 되고 부담이 없어야 되니 이런 부분은 좀 높여주고 높이도 좀 높여주고 도로도 조금 진입로도 이런 부분으로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공공기업 시설을 좀 많이 하면 어떨까요? 하는 것이 신통계획입니다. 그것이 정비계획의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거기에 신통계획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구에다가 입안하세요.
라고 하면 그 위반된 내용을 시가 결정하는 그것이 정비계획입니다. 이게 되어야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계획은 구청장이 위반할 때 기본 계획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국토부가 말하는 기본 방침도 어긋나면 안 된다. 이것은 행정청의 권한이자 책무예요. 이걸 잘못하면 구청의 직원들은 징계받아요. 네, 받아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된 다음에 누가 할 거냐를 정하는 겁니다. 누가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은 원칙은 토지등기 소유지다. 그래요. 토지등기 소유자. 토지등기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 하나. 재건축 같은 경우 지금 패스트트랙 만든 제도가 6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구역 지정하기 전에 좀 위원회 구성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리 재건축 같은 데는 범위가 딱 정해졌잖아요. 정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를 정비계획을 빨리 해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먼저 추진위를 구성해가지고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패스트트랙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원칙은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재개발은 이 범위에서 사업을 이런 내용으로 할 겁니다라고 하는 범위가 정의가 되면은 우리가 누구를 대표자를 뽑읍시다. 그래서 추진위를 구성하고 공공에서 지원하면 추진위에 생략할 수도 있어요. 구성해서 주체를 정해서 그분들이 조합을 설립하면 됩니다. 주체를 정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구성하고 만에 하나 아니야 공동 시행해야 되겠다. 아니야 우리는 좀 지금 홍제처럼 좀 시장이나 구청장이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정 동의를 하게 되면 시행자가 바뀔 수도 있죠. 이러한 내용을 해서 시행자가 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 이유가 하나면 되는데 왜 세 가지냐? 관리처분 방법일 때는 이거, 환지 방법일 때는 이렇게, 수용 방법일 때는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오늘 주로 배워야 될 계획이 수립이 되면 누가 할 거냐를 정한 다음에 인가를 만들어서 인가서를 받게 되면 그때 시행인가가 나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떤 아파트 규모를 지으니까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 규모 대략 정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분양 신청하세요. 언제까지 분양 신청하세요? 분양 신청 그것은 기간이 분양 신청 안 하게 되면 청산 대상입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하세요. 하고 분양 신청한 내용에 따라 관리처분을 하게 되면은 건설료를 공급하고 그게 끝나면 완료 단계에서 공사를 끝내야 되고 권리의 확정이 이전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전이 되면은 청산금을 징수하고 너무 많이 받은 경우 청산금 내놓고 덜 받은 것은 청산금을 찾아가고 한 다음에 정비구의 해제하고 조합을 해서 하는 이 절차가 앞에 정비사업이라는 게 무언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누가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 절차의 모든 겁니다. 어제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높은 부분 있던 것을 여러분들 간단히 한번 소개해드리면 더 진지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 말하자면은 여기는 이제 재건축이 많잖아요. 재건축 상가를 어떻게 빨리 같이 동의를 받아서 함께 시행할 것인가 하는 거죠. 상가를 안 지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다 해소되거든요. 그래요. 당신 권리 계산해서 아파트 드릴게요라고 하는데 상가는 지어야 된다. 상가를 짓게 되면 분양하고 주택이 제한된다. 그럼 우리는 안 할게라고 하면 상가를 잘라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양쪽이 다 어려워져요. 그게 아주 어렵거든요. 이제 그 상가 협의회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공사하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떤 제도가 있어요라고 하는데, 아마 변호사님도 계실 겁니다. 인사를 안 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갑니다. 근데 가장 나쁜 방법이, 우리 변호사님한테 죄송합니다. 그 업인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되어 있을 때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죠. 소송에 가면은 가장 문제가 돈이 든다는 게 아니라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기간이 좀 짧게 걸리면서 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심판. 근데 행정심판은 아주 그 소송보다도 어떤 판결 내리는 것이 명쾌하게 주민들에게 그 사안에 맞게
맞게 예를 들어서 따로 예를 들어 행정청과 관련된 행정에 관련된 내용만을 주로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갈등조정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갈등조정, 분쟁조정위가 있는데 이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서 조정 안건 나온 것을 양측이 모두 사인해 줘야 됩니다. 안 되면 무효예요. 안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좀 더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게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게 코디네이터 제도입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이 아주 꼬박 앉아 계시는데 나중에 이 부서 얘기해서 현재 서울시가 한 200~300명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투입이 되면은 코디네이터가 투입이 된다고 해서 그 권한이 그대로 이렇게 하세요 결정이 되는데 안 됩니다. 노 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코디네이터를 계속 압력을 넣어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요. 이게 지금 적어도 공사비가 이 정도라면 에스컬레이션 정리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주민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민들 보고도, 이것은 이 회사가 이것은 시공한 것 같습니다. 시공했다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좋고, 인정하려면 총회에서 의견을 받으셔야 되니까, 이러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방법들을 알려주는 도움을 좀 드려서, 아무래도 코디네이터가 좀 더 좋은 내용, 결과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소송으로 갑니다. 제가 가장 오래전에 했던 것이 용산 사태잖지요. 사업이 중단됐었죠. 그렇지요. 그건 결국은 시공사 다 바꿨고요. 그리고 그 주체도 조합도 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좀 큰 데가 백사마을. 지금 백사마을 이제 최근에 이주가 다 거의 됐다고 참 어려운 동네입니다. 어려운 동네. 항상 명절 때, 추울 때는 연탄 갖다 주고 하는 그 마을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SH공사가 시행자인데 시행자와 그 주민 대표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은 설득할 것인가 했던 게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생각나는 게 둔촌주공 40세대가 넘어요. 40세대가 넘어요. 그걸 설득을 했어요. 그 설득을 할 때 조합장님이나 그 시공사가 상계사가 들어가 있는데, 상계사한테 만날 때마다 얘기한 게 12,000세대, 지금 이 주민들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분들 좀 생각해 주세요. 제발 그분들 생각해 주세요. 그분들 눈에서 눈물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요구를 했어요. 근데 자, 시공사 뭘 요구하세요? 요거요. 자, 조합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은 양측이 다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욕심을 낸다기보다도 내가 이건 했으니 돈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조합은 조합대로 전번에 있는 전임 조합장이 이거 뭔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더니 이거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 나 소송까지 갈 거야. 조합장님, 소송가 몇 년 걸리냐니까. 둔촌주공 입주 못 합니다. 설득을 했죠. 설득해서 이건 받아들이고 이것은 양보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을 다 만들어내고, 시공사에게는, 시공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시공하려면은 행정청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좀 압박을 하면서 좀 조정을 했죠. 또 청담동에 갑자기 또 공사 중단 보도가 됐어요. 또 그거 투입됐어요. 어떻게 골치 아픈 것만 좀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건 다행히 롯데건설이 흔쾌하게 우리 하는 것만 좀 봐주세요. 시공사도, 조합도 그래요. 그렇다면 그 정도는 봐드릴 테니 요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체 상금 받는 연장 기간은 우리가 몇 개월에서 몇 개월로 줄여드릴게요. 이렇게 양보하는 과정에서 타협이 돼서 바로 거기는 좀 쉽게 됐죠. 성북에 또 한 군데인데, 거기는 제가 갈등조정 가기 전에 이미 코디네이터가 5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사업 비용을 전부 분석을 해서 이건 인정 못함 했어요. 그렇게 조정을 해놓은 내용을 내가 보면서, 자, 이건 받아들이십시오. 이거 안 받아들이면 소송 가세요. 그러면 시공사도, 그리고 이건 내가 거기는 구역명이나 시공사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은 이거 여러분 시공사 여러 조합에다가
이 시공사는 항상 시공만 하면은 트집을 잡는 회사다. 소문 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고 그 조합분에게는 요것은 주민에게 추가 분담이 안 생기는 거니 요것은 양보해서 받아주시기 좋겠습니다. 양쪽에 합의가 됐어요. 네. 서울시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규가 생겼을 때 조정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타당한지도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자꾸 이제 우리 국장님을 들먹입니다만은 그 시공사의 어떤 강압적인 잘못된 판단은 우리 행정청에서 막을 수는 있어요. 우리 행정청에서 그대로 전문가들 투입돼가지고 공사 하나하나 지적하면 시공사도 피곤해지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조합이 계속 더욱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게 되면 조합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조합 실태조사 들어가서 모든 내용을 다 발표내서 이것은 시정, 이건 조치 얘기합니다. 서로가 모두가 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제도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덜 걱정해도 되겠다. 한 게 어제 아주 대단한 큰 질문이었고 내 구역을 어떻게 하면 밀도를 높이고 층수를 높일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해. 층수를 높이고 밀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역마다 다릅니다. 또 층수는 서울시가 35층을 없앤 이유는 똑같이 50층, 70층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스카이라인을 균형을 맞춰서 주변과의 관계를 맞춰서 하세요 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가 그 구역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50, 270%가 용적률 찾아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지역은 주변과의 관계에서 일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찾아먹을 수 있으니 구역별로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많은 용적률을 갖는다는 거, 과밀하게 하는 거, 거기에다가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주민들에게 그렇게 크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만 공공에는 큰 도움은 됩니다만 그것도 한번 계산기를 잘 두들겨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제는 주로 그런 실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해서 100분간에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지금은 대개가 공무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 조합에서 해야 될 내용으로 이제 자, 정비구역을 할 때는 정비구역은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은 누가 하느냐 하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내용적 요건이라는 걸 했습니다. 요건이 딱 절차적 요건과 내용적 요건. 이건 공무원들한테 아주 해당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하자가 생기면은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기본계획에 맞는, 아까 책에 보셨죠? 기본계획에 맞는 내용으로 안을 만들어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절차적으로는 이 절차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정비사업의 절차, 안을 만든다.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널리 알린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이게 다 돼서 의견을 듣고 의견 제출 심사까지 다 했다면은 이것을 서울시로 보낸다. 시로 보내서 결정을 받는다. 이 부분, 여기까지가 입안권자의 일, 여기까지가 결정권자의 일이다. 아, 이런 절차를 받는 거.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는구나. 특히 기초조사도 잘해야 된다. 구직원들에게 아주 잘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안전진단은 필히 계획을 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게 패스트트랙 중에서 재건축을 아까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전진단은 시행인가 전까지 한다는 유예기간을 좀 2개만 해요. 어떻게든 좀 해볼 수 있는. 근데 안전진단을 뒤에 하는 게 좋으냐, 앞에 하는 게 좋으냐,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구역정을 뒤에 하느냐, 이것은 구역마다 판단해 봐야 돼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아, 이걸 먼저 하니까 좋네? 아니죠. 네. 내가 70년도, 80년대 할 때 재개발을 어떻게 했느냐면 추진위원회 제도가 없었어요. 조합 설립과 시행인가가 동시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따로 훈령으로, 지침으로 뭘 만들었냐면 준비위원회라는 제도를, 추진위원회라는 제도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때 법이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법에다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설립한다. 근데 그것도 이제는 또 이제 발목을 잡힌다. 그러니 추진위원회 없이 공공기관으로 바로 조합으로 넘어가는 법 없는가? 근데 구역마다 어떤 절차로 하는 게 이익일까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것을 구에서 전문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역마다 조합장님들은 구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되게 잘 상의 드려서 그런 전문가를 꼭 배치 받으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오히려 많은 용역을 하죠. 적어도 뭐 어떤 자문을 받는데 2억, 3억 용역 하는 것을 우리 구에 부탁을 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면 보면은 내가 서대문구청의 구청장님 방침 중에 하나가 공정회의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현재 어디까지 나와 있는데 어디서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비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정 계획인데 그 중에서 옛날과 달리 추정 분담금 제도, 이제는 계획 단계에서 이 사업을 내가 할 때 참여할 때 잠깐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걸 미리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그거 나 동의 못 하겠어. 아, 참여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내용들, 이 부분별 계획 이때 아까 그 다른 분들이 질문한 게 내 지역은 밀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용적률은 기본 용적률 210, 230, 250 등에서 어떻게 할까요? 혹시 도로 기부채나 하게 되면 이런 공공기회 하게 되면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그러면 법정 상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까지 올릴 수 있는 대지이냐 아니냐 중요하고, 그 돈을 드리는 게 좋으냐 안 드리고 그냥 그 선에서 하는 것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우리가 이게 이익이겠네요 라고 하는 것도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섬세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 잘 뽑으셔야 돼요. 예, 조합장님은 아주 잘 뽑으셔야 돼요. 똘똘 뭉쳐서 아주 지금 좋은 조합장, 훌륭한 조합장님들 아주 많아요. 대형 지역인데도 아주 조합장님, 이제 조합장님들도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많고, 그리고 많은 전문 지식을 듣고 하니까 잘 뽑으셔야 된다. 이런 계획이다는 거죠. 기초조사는 어떤 내용을 하느냐. 아까 모두가 다 정비사업은 구역을 정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 구역은 주택정비형은 이런 데서 하세요. 재건축은 이런 데서 하는 그 요건이에요. 이거 법률에 나와 있고, 나중에 조례에는 면적이 10,000평방미터 이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민시 5천 이상, 과소필지는 40 이상, 주택적도율은 이하 호수 밀도는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만 아시면 돼요. 그 기준에 외우실 필요 없어요. 거기서 물어보시면 돼요. 계속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 요건이 되는지. 이제 처음에 추진하는 분이 그러실 거예요. 조용하신 데서 어떤 분이 몇 사람이서 우리 지역은 재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범위를 이런 정도로 하면 좋겠어요. 그제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한번 자문 좀 해주세요 하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가로주택 사업을 이렇게 하겠는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나중에 위원회에 가서 어떤 의견이 나오겠다. 이렇게 도움도 돼요. 요즘 아주 이 구청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요. 그런 지원 제도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상의해서 범위 설정 어떻게 해야 빨리 할 수 있는지, 신통기획 어떻게 해야 빨리. 재건축과 주개발의 신통기획 절차가 다릅니다. 재개발은 신통기획은 완전히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서 하는데, 재건축은 사전 자문만 해줘요. 재건축이 아까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계획이 된 지역이에요. 선 계획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에 관한 계획만 딱 따져서 이렇게 사전에 자문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택정비형에 대한 것도 법령 조례, 도시정비형은 이와 같이 이런 법령인 요건이 일반적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 애정구역이 있어요. 도시정비형. 우리가 홍제가 도시정비형이죠, 지금. 네, 도시정비형. 지금 서대문도 도시정비형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애정구역, 이렇게 애정구역이 있어요. 보통, 중앙업무지구가 있고, 이렇게 애정구역이 기본계획에 다 이 범위 안에서 재개발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 이 애정구역이라는 것은. 근데 주택정비형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택정비형은 따로 범위를 정합니다. 예. 재건축은 이러한 일반적인 것, 주로 안전진단과 관련된 내용이죠. 주관계개선 사업은 여러분 사업지역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하고 싶어요. 재건축하고 싶어요. 근데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된대요. 그 제도가 이게 있어요. 위반 요청 제도가 있고 위반 제한 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입안 요청 제도는 23년에 신설해서 작년 1월부터 시행해요. 작년 1월부터. 무슨 얘기냐면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놨듯이 제일 먼저 계획을 세우래요. 계획 우리가 세운 거 아닌데 돈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지금 주민들한테 갑자기 돈 좀 걷어서 합시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럼 구에다 요구를 해야 되겠네.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 입안 요청과 제안 요청. 제안은 안을 만들어서 아니요.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요구합시다. 뒤에 있는 제도예요. 안을 만들어서 요구합시다. 그냥 무조건 해주세요, 제발. 요 안 여러분이 좀 행정처에서 해주세요. 이게 신통기획이에요. 여러분이 좀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몽땅 예산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신통기획 대상지를 선정해 줍니다. 이거 신통기획으로 해라 하면은 바로 MP가 결정이 되고 이제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요. 훨씬 수월하게 해주는 거죠. 다만 어제도 서초구청이 제발 좀 빨리 해주는 거예요. 서초구청이 한 70개를 하고 있다. 시도 지금 신통에 들어와야 한 70여 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벅차 있는 거죠. 빨리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잘만 합의만 된다면은 이런 계획도 빨리 요구할 수 있다. 입안 요청 제도가 서울시 신통계획과 연결된 사항이다. 입안 제안은 안을 만들어서 던져주는 거다. 이것은 가장 구역지역에서 중요한 내용이고 신통기획 제도가 이제 이런 선정 절차. 제가 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줍니다.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효력이 나오죠. 또 행위가 제한되고, 지금 지난번에 신통기획 선정위원회 갔을 때 문제가 항상 된 게 지역주택조합을 선정하고 지지부진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사이에 끼어버리면 꼼짝달싹을 못해요. 법령에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주택법 규정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한다. 아예 해버려요. 재개발구역은 금지한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지정이 딱 되면 그날부터 절대 조합원 모집 못해요. 법에 들어가 있네. 그런데 하기 전에 이미 조합원 모집이 되어 있는 경우는 좀 정리를 해야 돼. 해야 선정을 해줍니다. 근데 지역주택조합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 사업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지연되게 되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탈퇴를 하면 돈을 내놓고,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탈퇴하면 돈을 더 내놓고 나가야 되는 제도적인 허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제도를 좀 만들까 하는 건데, 해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거니 그냥 알고만 계세요. 해제 제도도 있구나. 어떤 제도까지 있느냐. 해제 절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해제해 줄 수도 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서울시가 직권으로 해제한다. 신통계획을 선정해 놓고도 1년 이렇게 추진이 안 되면요.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조급해할 건 없는 것은 모든 진척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또 모든 제도가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빠른 방법인가? 지지부진하고 빠른 방법인가? 이것을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비사업의 핵심은 주민 간의 뜻을 같이 하는 이렇게 동의가 어떻게 뭉쳐지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은. 하여튼 제가 그 갈등 조정에 들어가서 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형님하고는 사이였대요. 근데 재개발하다가 목욕탕에 가서 등도 밀어주는 사이였대요. 근데 재개발은 원수가 돼버렸어요. 저놈이 있는 한 나 재개발 안 해. 나 저놈이 있는 한 어떻게든 내 재개발 사업을 내가 할 거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 끊임없이 설득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재건축 어제도 그 핵심 재건축 상가를 설득하는 방법은 그분들도 이해해 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비 사업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알고 나면 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를 잘 뽑으셔야 된다는 거죠. 대표를 잘 뽑으시고, 그리고 모든 정보는 구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어떤 내용들은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추진하시는 내용이 각자의 어느 100여 분이면 100여 분마다의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가장 현안이 따로 있을 거예요. 아까도 잠깐 와서 질문하신 부분은 또 정말로 간절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속 시원하게 얘기 드리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 개정하려면 며칠이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멀리서 이렇게 귀한 시간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을 함께 한 것은 참 다행.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 사업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은 구에 제출하시거나 그러게 되면 서면으로나 또는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